오늘은 중간고사 지나고, 뒷부분은 오늘 이야기할 와이어리스, 모바일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은 주로 유선 쪽이었잖아요. 그죠? SDN이라든지 NFV 기술이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쪽을 이야기를 했고, 중간고사 이후에 후반부는 주로 와이어리스 모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두 개의 영역이 본 수업에 다루는 두 개, 앞에는 들어있던 데이터 센터 쪽하고,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할 때, 서버들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하는 영역이 있고, 근데 이제 국내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쪽 비즈니스를 잘하는 업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이버가 클라우드를 짓거나 뭐 클라우드 센터를 지을 때 네이버 자체 기술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는 시스코나 뭐 주니퍼 걸 가지고 쓸 거고, 뭐 GPU는 엔비디아 걸 쓸 거고, 네트워크 장비도 엔비디아 걸 쓰거나 뭐 시스코 걸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는 거지. 국내 뭐 산업체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 사실. 네. 반대로 와이어리스 모바일 쪽은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가장 큰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주로 장비를 만드니까 삼성의 메인 비즈니스는 이제 와이어리스 모바일 쪽이에요. 네. 삼성이 무슨 라우터, 유선 라우터를 만들거나 요거에 대해서 그게 큰 장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제가 구성을 한 거고, 그, 그 앞에 불 좀 꺼줄래? 그래서 이 교재가, 어, 작년에 에디션, 개정이 된 교재고, 아마 이 교재를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산 사람 있어요? 팔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팔지 않기 때문에 산 사람 없을 거고, 그냥 온라인으로 PDF 킨들 버전을 살 수 있는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살 수는 없고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한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책이 조금씩 바꾸는데 이 그중에 가장 많이 바뀐 챕터가 이 챕터 7장이에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모바일 쪽에 대해서 뒤에 목차가 나오겠지만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루는 책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것만 다루는 책이 아닌 이상 학부 수준에서 전반적인 텍스트북 형태로 그걸 다루는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봐도 그래서 이 교재가 기본적으로 뭐 에어 인터페이스 무선 통신 쪽은 아니고 네트워크 구조적이긴 하지만 최신 경향을 많이 담고 있다. 작년에 개정된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본 챕터가 구성이 되는데 뭐라 레이어링에 대해서는 이전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주로 이 무선 쪽 이야기할 때는 무슨 신호를 바꾸고 신호를 모듈레이션하고 트랜스미션 하는 거는 무선이든 똑같은데 피지컬 레이어,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레이어는 무선이니까, 라디오가 들어가요, 라디오가. 무선 주파수로 가서 쏘는 거니까. RF 신호를 쏘기 위해서, 라디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들어가는지가 앞부분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어리스다, 모바일이다라고 해서, 모든 구간을 와이어리스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말이 디바이스가 기지국이나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 공유기로 가는 그 길만 무선이라고요. 그 뒤는 다 유선이고. 그래서 접속하는 쪽을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분을 해요. 무선으로 접속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무선 기반의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거하고, 거기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특성들하고, 링크 레이어에서 어떤 유선과는 다르게 무선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말이 이제 기지국 같은 데로 액세스 네트워크를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액세스 뒤로 가는 쪽을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 코어 네트워크라는 말을 이제 뭐, 코어니까 말 그대로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좀 복잡해요. 네. 그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면 정말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SKT망이다 라고 하면 SKT망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T가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단말이 있고 기지국 뒤에 있기 때문에 코어긴 한데 SKT의 망도 전체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SKT망이 전체 인터넷을 커버하진 않으니까. 그럼 전체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SKT 코어망은 실제로 전체 인터넷의 액세스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동통신망만 생각을 하면은 단말하고 액세스 링크 쪽하고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시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코어 네트워크. 이동통신망에서 말하는 코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요. 컨트롤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인터넷과 다른. 인터넷은 복잡한 주체들을 엮여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고요. 그죠? 우리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인터넷과 데이터 센터가 다른 게 인터넷은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분산적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SDN 같은 걸 쓴다고. 컨트롤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케스트레이터 놓고. 이통망은 후자예요. 이통망은 SKT망이고 또는 KT망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걸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넣는다라는 단순히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와이어리스 또는 모바일이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거죠. 와이어리스하고 모바일은 다른 말이잖아요. 네. 같이 붙을 수도 있고 같이 안 붙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무선 마이크 되게 무선 마이크를 쓰잖아요. 이거 무선 마이크라고 하지 모바일 마이크라고 안 하잖아요. 무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없다라는 말이고 모바일은 보통 선이 없으면 이렇게 제가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있는데 이걸 들고 저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여기 뭐라고 하지? 앰프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빌리티는 없는 거예요. 네.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서포트할 때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와이어리스 폰이고 스마트폰이 선이 있지는 않으니까 와이어리스 폰이고 동시에 모바일 폰이긴 해요. 근데 어, 요즘에 집에 전화가 잘 없어서 집에 유선 전화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유선 전화가 아니라 무선 전화. 저희 집에도 전화가 없어서 이 예제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쓰는 전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선이 없잖아요.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집 밖을 나가면 통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모바일은 아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선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와이어리스가 아닌데 모바일로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선 연결해서. 근데 효율이 안 나니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와이어리스 모바일로 본다라고 하면은 디바이스에 대한 모빌리티. 그러니까 디바이스 모빌리티는 디바이스는 기기니까 기계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을 디바이스 모빌리티라고 하고 기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유저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또 서비스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모빌리티라고도 해요. 뭐 그런 것들 주로 뒤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디바이스 모빌리티에 대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로 크게 이제 본 챕터에서는 와이어리스 모바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늘상 쓰는 와이어리스 모바일 두 개가 딱 있잖아요. 두 개가 뭐예요? 와이어리스 모바일 네트워크 늘 쓰는 게 뭐 LTE나 5G하고 와이파이잖아요. 그죠? 네. 그 두 가지가 메인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 말고도 무선 통신 방식이 우리가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라든지 위성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이런 것들도 메인스트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그 끝부분에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앞부분이 네, 앞부분에 와이파이인가? 네, 와이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LTE 기반 4G가 있었는데 5G로 업데이트가 됐고 공교제가 세 번째 파트가 세 번째 파트가 블루투스나 새틀라이트 뭐 IoT 이런 게 나온다라. 그래서 앞부분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웃라인이 이제 인트로덕션하고 라디오 쪽,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본 교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재 쓴 사람도 피지컬 레이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앱스트릭트한 형태로 피지컬 레이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앞부분에 설명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5G를 이야기를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 교재가 아홉 번째 에디션인가? 그래서 계속 책이 조금씩 바뀌는데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2025년에 나온 아홉 번째 팔이니까 훨씬 더 전에 나왔겠죠. 뭐 2000년도 더 전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때는 이 챕터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첫 번째 에디션은. 예. 왜냐하면 네트워킹을 주로 유선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 표를 봐도
제일 왼쪽이 2007년이거든요. 2007년에 약간, 뭐라고 하지? 어, 세상을 충격을 빠뜨린 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 크로스 포인터 생긴. 2007년에 뭐가 나와요? 아이폰을 처음 스팅 잡스가 발표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부터 그전에도 피처폰 같은 거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풀 브라우징이 안 되고 그냥 키가 있고 요만한 화면 가지고 인터넷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 퍼지지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풀 브라우징이 되니까 화면이 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왔고 거기에 불을 붙인 게 한 2010년 정도에 뭐가 나요? 2010년, 11년 정도에 LTE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먼저 나왔고 아이폰은 3G 때 나왔고 그래서 뭔가 되긴 하는데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그 속도에 대한 느린 속도를 좀 더 감안하기 위해서 LTE가 2010년에 나와서 지금 봐도 LTE가 제일 성공적인 통신 표준이거든요. 5G보다 훨씬 더. 네.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막 나왔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2010년, 11년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서부터 보통 우리가 모바일 트래픽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트래픽 폭증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그래프 자체는 트래픽 양은 아니고 서브스크라이버니까 가입자 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이 챕터를 강의할 이유가 없고 사실 그래서 빨간색 라인도 밑에 있으니까 파란색이 유선이고 픽스트니까 유선이고 브로드밴드 서브스크라이버면 이제 뭐 유선 고속 인터넷 이런 말이니까 네. 그전에는 무선 기술이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2026년이니까 이게 7천만 명인가? 7천만 명이 아니라 7천에 밀리언을 곱해야 되니까 더 7억인가? 10억인가? 뭐 이렇게 될 거고 거의 한 5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픽스트 뭐 유선에서 하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선은 집집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개개인마다 들어가니까. 그 집에 4명이 살면 4명이 최소한 모바일 기기를 쓸 거고 그 문제는 각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곱하기 n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랩탑도 있으니까. 다 똑같은 말이고 패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벌어지면서부터 와이어리스나 모바일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그래서 통계 수치가 뭐 집에서 유선 이더넷이 아니고 와이파이 쓰는 게 80%고 인터넷 트래픽도 전체적으로 60%가 모바일 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어리스나 모바일에 대해서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뭐 6개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라고 분류를 했는데 뭐 이게 뭐 사전적으로 뭐 표준적으로 요 6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 교재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름을 그냥 해석을 하면 와이드 에어리어니까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드 에어리어고 모바일이고 와이어리스니까 그리고 인터넷 쓰는 거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쓰는 걸로 치면 뭐가 돼요? 뭐 5G나 LTE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와이드 에어리어가 로컬 에어로 바뀌었으니까 집에서만 쓰는 거예요. 또는 사무실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두 번째는 와이파이 같은 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픽스드 와이어리스 인터넷 액세스는 아, 요건 이제 일반적 경험이 뭐 사용자 경험을 한다기보다 그 건물 같은 데 보면 기지국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한 장비 같은 게. 여기에 여러분 단말이 연결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 걔도 다른 기지국이나 다른 뒷단의 서버들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파워도 들어가야 되고 선도 깔아야 돼요. 근데 선을 까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땅을 파고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통신 장비들끼리도 무선으로 연결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통신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기지국이 밖에져 있으니까. 그래서 픽스트인 거고 대신에 선을 까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와이어리스로 연결해서 뭐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세 번째 저런 게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세츄라이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위성 네트워크는 주로 통신용이 아니고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날씨가 아니고 기후를
뭐 관측한다라는 이런 용도를 썼다고요. 왜냐하면 위성 자체가 고도가 높기 때문에 통신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멀리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위성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방송용을 쓰는 위성은 고궤도 위성이고 저 위에 있고 그 위에 있지 않고 좀 낮은 궤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낮은 궤도에 있으면 좀 가까울 테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 뭐 밴드위스나 데이터 레이트를 좀 더 높인 걸로 지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거든요. 위성 인터넷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거든요. 네, 스타링크가 저걸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고궤도 위성을 하면 위성 하나를 가지고 뭐 지구의 아는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하는데 저궤도는 낮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수만 개의 위성을 띄운다고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고도가 낮으면은 중력의 힘이 강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돌아요. 빨리빨리 도니까 지금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다른 게 일반적 네트워크 환경은 기지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위성 가지고 하려면 위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통신하는 위성이 처음에는 1번이었다가 한 5분 뒤에는 2번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성 네트워크나 저런 걸 한다. 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에리어 위성 이런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케이블을 리플레이스먼트 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를 쓰거나, 키보드를 쓰거나, 무선 헤드셋을 쓰거나,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있고, IoT는 주로 뭐 센싱을 통해서 뭐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용도로 쓴다라. 그래서 이런 등등의 영역에서 와이어리스 관련된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종 우리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데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 또 표준화를 할 때 통신 기준을 표준화할 때 아무도 안 쓸 기술을 표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표준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떠어떠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저런 걸 쓸 때 그러면 얘가 우리가 KPI라고 하는데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요. 그걸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유즈 케이스를 도출을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성능 수준을 오른쪽처럼 매핑을 시켜요. 보통 4G, 5G 이런 거 6G 할 때. 그래서 그림이 6개의 축이 있는 거고, 지금. 6개의 축이. 아이고, 6개의 축이, 요렇게 6개의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심원이니까 가운데서부터 멀어지면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로우, 미디엄, 하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유저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좀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고 이건 높은 거고 더 높은 거고 가운데 중간이고 그래서 유저 데이터 레이트는 사용자가 체감하는 데이터 레이트가 1초에 몇 비트 쏘냐 요거니까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네트워크의 속도, 통신기술의 속도. 보통 저게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거나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것들이죠. 이거 뭐 100메가다, 1기가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 데이터 레이트가 첫 번째 뭐 어떤 KPI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볼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돼요. 저건 이제 단말의 에너지도 줄여야 되고 단말의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꽤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러니까 뭐 1줄을 가지고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따져요. 특히나 에너지 에피션시가 중요한 거는 왼쪽에 6개 중에서 어디에 제일 중요해요? 6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인터넷 할 때 그렇게 뭐 에너지 측정하면서 인터넷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주도 중요하다 생각? 네. 네?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6개 중에 어디가 제일 에너지, 제일 컨스트레인트가 큰 거예요? IoT가 제일 크잖아요. IoT는 보통 경험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그 센서, 한 센서를 가지고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센서에 조그만 배터리를 넣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막 뿌렸는데. 그래서 IoT 센서는 뿌린 다음에 걔가 그냥 배터리 다 쓸 때까지 동작하는 거 원칙으로 해요.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IoT는 또 그렇다고 데이터를 막 많이 보내고 자주 보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걔는 제한된 배터리를 가지고 가능한 오래 동작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미덕이라고. 그래서 IoT라든지 케이블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도 이제 블루투스 이런 것도 이거는 에너지 이피션트 하다라기보다 그냥 왔다 갔다 데이터 별로 없으니까 뭐 타이핑하는 데이터나 말하는 데이터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에너지 이피션시는 IoT에서 제일 크리티컬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통신, 요즘 전력 문제가 계속 다 화두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에서도 에너지 이피션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도 한다. 디바이스 덴시티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대한 밀도니까 정해진 공간에 디바이스가 몇 개 정도 있는 것까지 서포트를 할 거냐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 일반적인 이 환경에서 한 20명 앉아 있는데 그 어떤 무슨 BTS 콘서트를 한다. 또는 무슨 스포츠 게임이 있다. 뭐 슈퍼볼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몇만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통신 인프라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치가 얼마가 될 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덴시티에 대한 것도 있고, 쟤도 보통 IoT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IoT도 막 센싱을 잘 하려면 막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우리가 보통 딜레이 또는 레이턴시라고 하는 건 지연 시간이니까 데이터를 뭐 그러니까 레이턴시는 사실 정의하기 나름인데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짧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길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통신 관점에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레이턴시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물어봤는데 우리 챗GPT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응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물어보는 걸 빨리 물어봤는데 대답이 늦게 오는 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내가 리퀘스트를 날리고 리스판스가 빨리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할까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응답 시간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스코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랩탈브가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저기 있다고요.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빨리 가는 것들을 막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보낸 게 저 공유기를 향해서 보낸 게 아니고 공유기를 거쳐가지고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서버까지 갔다 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이턴시를 뭐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저렇게 정의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지연 시간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고 에어리얼 트래픽 캐패시티도 주어진 공간에 이제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 모빌리티도 보통 이런 거 와이드 에어리어 붙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KTX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거 정의할 때도 뭐 보행자 수준의 모빌리티냐, 자동차냐, 고속철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요. 최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한다라고 할 때. 이런 매트릭 등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림은 없는데, 뭐 이런 거, 뭐, 자료를 찾다 보면, 예를 들어서 5G면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5G다. 그러면 이렇게 뭐 중간 정도로 모빌티 어쩌고저쩌고해서 지원한다 이런 의미인데 뭐 6G가 되면은 이게 더 고도화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제가 뭐 너무 대충 그렸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 커진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이제 뭐 2G, 3G, 4G, 5G 뭐 그 이후로 갈 텐데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넓어지는 게 점점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한 기술을 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레이턴시도 빠르고 아주 많은 디바이스 수용하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앞에 말한 것처럼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IoT 디바이스가 오래 가는 게 중요하지 속도가 1kbps가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걔는 한 번에 뭐 몇 비트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6G나 5G 등등에서는 요걸 이렇게 그리지 않고 서비스를 카테고리를 나눠요. 네. 나눠가지고 어떤 서비스는 모빌리티에 특화됐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쪽 영역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고, 만약 IoT다라고 하면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요건 높은데 얘는 낮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막 그린다. 대충 그러는데 모든 한 기술을 가지고 한 타입을 가지고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서비스 유형을 나눠가지고 모빌티에 특화됐거나 속도에 특화됐거나 아니면 에너지에 특화된 형태로 이렇게 삐뚤삐뚤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 그래서 5G 자료를 찾으면은 5G가 3대 서비스가 있고 3대 서비스. 그래서 ENBB라고 하는 게 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ENBB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거, 비디오 스트리밍하고 그런 것들을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럼 ENBB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ENBB가 Enhanced Mobile Broadband거든요. 저 6개 중에 ENBB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브로드밴드가 붙으면 이제 속도예요, 속도.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두 번째가 이제 매시브 IoT, 매시브 IoT라고 하고 또 매시브 MTC라고 하는데 그냥 IoT인데 아주 매시브하게 센서들이 많이 깔렸다. 이런 의미로 매시브 IoT라고 해요. 매시브 IoT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 에피션시가 중요할 거고 매시브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덴시티 같은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걔는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그림을 그릴 거고 요구사항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URLLC라고 이 말이 보통 통신하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게 쓰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어울리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 자체가. 어, 울트라 캡션장 이런 느낌이어서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라는 말로 붙였어요. 통신쟁이들이 말을 그렇게 잘 붙이지 못해서 URLC 그게 5G 용어고 6G는 그 앞에 또 하이를 붙여서 하이 울트라 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5G는 울트라 릴라이어블 앤 로우 레이턴시예요. 릴라이블 하다는 말은 데이터를 보냈을 때 빠지는 거 없이 가야 된다는 거고 로우 레이턴시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URLC 같은. 이게 써드리면 그냥 이거는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유튜브 같은 걸 더 잘하겠다라는 거고 매시브 MTC라고 하고 매시브 IoT라고도 하는데 MTC도 이제 통신장애들이 MTC란 말을 쓰거든요. 일반인은 다 Io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TC는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머신들끼리 통신한다라고 해서 MTC라는 말을 통신 어떤 뭐 하는 쪽에서 붙였던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IoT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URLLC C는 커뮤니케이션이고 U는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다. 그러니까 URLLC 같은 게 필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를 이것저것 했지만 네트워크는 다 릴라이벌하게 원할 거 아니에요? 좀 레이턴시 낮은 거 원할 거고 울트라가 붙었으니까 울트라 수준으로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약간 좀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된다라기보다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5G나 이런 데서 그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자율주행을 하거나 원격에서 제어를 해서 차를 멈추거나 로봇 팔을 제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공장에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장비를 다루거나 병원 시술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스탑이라고 뭐 커맨드를 눌렀는데 그게 패킷 로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울트라 릴라이블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로우 레이턴시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하는 거라든지 원격에서 차를 운전하는 거라든지 원격 시술 뭐 이런 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더라. 그게 지금 다 된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이제 레이턴시라든지 릴라이블은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통신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을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저거를 이제 매핑을 하고 이제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게 사이드 스토리인데.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3G에서 4G 넘어갈 때는 너무나도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니까. 3G 폰 쓰다가
속도가 느리니까 4G폰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인지를 했는데 4G폰 쓰다가 5G폰 쓰는 거는 대부분이 인지를 안 하거든요. 굳이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하긴 했는데 크게 와닿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요거 뒤로 가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시장을 키우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지니까. 어쨌든 저런 거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기술에 대한 수준을 정의한다라는. 그래서 일반적인 무선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선 네트워크라고 해서 유선이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라고 해서 무선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무선이 두 개를 거쳐가면 성능은 절반 떨어진다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무선 간섭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구간만 보통 무선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을 레스트옵이라고 해요. 마지막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전달되는 그 구간만 무선이고 뒤쪽은 주로 유선으로 연결한다는. 그래서 저 그림에서 이렇게 타워처럼 생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기지국이라는 거고 이동통신망에서 사용된 기지국이고 요거는 집에서 보이는 그냥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공유기라고 하고 와이파이 AP라고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요. 그두 가지가 다른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고 기능도 조금 다르긴 한데 위치라든지 근본적인 역할은 똑같죠. 위치도 맨 끝에 있는 거고 근본적인 게 무선에서 유선으로 바꾸거나 유선에서 무선 바꾸거나 요 경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저 끝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와이어리스 호스트 디바이스라고 하고 뭐 아시다시피 랩탑이 되거나 스마트폰 되거나 IoT 디바이스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끝에 돌아가니까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고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저기 와이어리스 호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아가고 있다라. 이 그림은 이제 와이어리스 대상이니까 모든 게 모바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와이어리스 링크가 있는데 링크에 대한 거 아마 뒤에 나올 거고 링크를 지나면은 저게 베이스 스테이션이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은 우리말로 베이스가 기본이다 이런 거니까 이걸 우리가 기지국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 한자로 그래서 기지국은 오른쪽으로는 와이어드 유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무선 연결되어 있어서 무선 호스트에서 보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유선으로 보내거나 유선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주는 중간에 일종의 릴레이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통신에서 릴레이를 이제 기지국 릴레이라고 하지 않고 기지국을 또 전달해주는 애를 보통 릴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는 어떤 릴레이라고 하는 장비라기보다 릴레이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깔고 이게 힘든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기지국으로 가는 거를 이제 릴레이 같은 걸 박아가지고 무선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릴레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서 릴레이는 무선, 무선을 연결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4G, 5G에서는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와이파이 80.11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쪽에서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기지국이라는 것도 이제 용어가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제너럴한 텀으로 기지국이다라는 그둘 사이에 디바이스하고 호스트하고 기지국 사이에 무선 링크가 있고 무선 링크는 이제 무선 통신을 하는 거니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 주파수가 있을 거고 주파수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돼야 되니까 멀티플 액세스 하기 위해서 뭐 랜덤 액세스 기법을 쓰거나 FDMA 방식을 쓰거나 TDMA를 쓰거나 CDMA를 쓰거나 뭐 OFDMA를 쓰거나 등등을 가지고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 근데 여기서는 주파수 특징에 따라 가지고 트랜스미션 레이트라든지 전송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
그래서 교재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슬라이드 좀 이따가 빠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왼쪽에 요 그림처럼 유선 인프라가 있고 거기에 기지국을 세우고 기지국에 디바이스 연결되는 구조를 따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인프라를 만들지 않고 디바이스들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애동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독이 임시 방편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동 미팅이다 할 때는 이제 보통 미팅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무슨 안건이 생겨서 중간에 끼워 넣는 미팅을 애동 미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갑자기 무슨 컨퍼런스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애동 네트워크가 주로 이야기하는 시나리오가 전쟁 났을 때, 전쟁 났을 때 무슨 기지국을 세워놓고 통신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적국에 쳐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 그쪽 사업자를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보통 국방 환경에서는 전차 이런 데다가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병사들이 갖고 있는 통신 디바이스들이 전차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런 용도로 쓰거나 또는 건물이 무너졌거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그 스마트폰이 애독 방식이 다 지원을 하거든요. 와이파이 다이렉트도 있고 LTE 같은 것도 뭐 주변에 에어드랍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있고 그게 다 애독 방식이다라고 주변 기지국에 타고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앞에 말한 것처럼 애독을 쓰면은 성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전쟁터라든지 뭐 재난 환경 이런 데서는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연결시켜주는 차원에서 저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뭐 인프라 방식하고 비교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그걸 하고 있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에어드랍 이런 게 요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 다음 라디오 쪽의 내용이 뭐지? 우리가 음, yes, 아이폰인가? 아이폰 16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정도의 라디오가 있다라는 말은 얘가 갖고 있는 통신 모듈이 16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5 different cellular radio라고 하는 거는 그 셀룰라가 이동독신망이니까 이동독신망이 접속할 수 있는 게 주파수별로 나라마다 조금 틀려요.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용으로 한국용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레인지를. 그래서 그런 게 5개 정도 있다라는 거고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블루투스가 들어가고 UWB는 저 근거리에서 뭐 자동차 열쇠하거나 이런 것들 용도로 쓰는 뭐또 다른 통신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세트라이트 NFC는 뭐지? NFC 기능이 있고 GPS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전파를 쓰는 모듈이 저렇게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이미 이 기기 안에 그래서 여러 개 디바이스가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런 기술도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크게 한 표에 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가로축은 제일 왼쪽에 인도어고 제일 오른쪽이 스페이스 영역이니까 어떤 커버리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어는 뭐 실내에서만 쓰는 기술이다라는 거고 아웃도어는 약간 밖에서 좀 쓸 수도 있고 미드레인지 아웃도어면 좀 더 큰 영역 롱레인지면 뭐 도지 스케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우주에서 하는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뭐 나라 스케일로 하는 거니까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 세로축은 데이터 레이트니까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2메가에서부터 11메가에서 저 위에 14기가 bps까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블루투스는 사실 속도가 중요하진 않아서 블루투스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멀어지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좁은 영역에서 가장 낮은 속도를 지원하는 거고 용도가 그런 용도니까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는 그 다음에 80이라 되어 있는 거 다 이 앞에 IEEE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EEE에서 80이라고 하면 통신 표준이고 IEEE가 여러 표준을 잡는데 통신 표준 중에서
802.11이면 무선랜 표준이에요, 무선랜.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랜이 다 IEEE 802.11 계열의 표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근데 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컴퓨터 사양을 보면 뒤에 통신 모듈이 뭐가 있다라고 적혀 있고 이런 말들이 막 적혀 있어요. IEEE 뭐 와이파이 모듈이 802.11에 A다, B다, 뭐 G다 뭐 이렇게 막 적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제품은 11A라고 하는 표준에서부터 B도 지원을 하고 G도 지원하고 이것저것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11B인데 어 그러니까 B하고 G하고 N하고 이건 뭐 어떤 약자가 아니고 그냥 그룹의 명칭에서 따온 거거든요. 처음 표준화를 만든 게 11B다. 그 전에 뭐 11도 있었는데 그건 성공을 하지 못해서 초기에 나온 게 11B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걔가 처음에 지원하는 게 11Mbps. 11Mbps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와이파이 공기를 설치하면 그 와이파이 공기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가 쓰는 총량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총량이 11Mbp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B 디바이스 샀는데 내가 측정을 했더니 11메가 잘 나오더라라고 하면 측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용량이 11메가다라는. 그 다음에 그걸 좀 속도를 키운 게 11G 위로 올라가면 11G고 11G는 모듈레이션이 좀 복잡한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54메가bps를 지원을 해요. 11B나 G 제품은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 거기 때문에 20년 전 거여서 지금 구매하는 것 중에 제일 싼 모델이 아마 11N 정도가 돼요. 그래서 통신사 이렇게 학교에 붙이는 건 꽤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1AC 정도가 지원될 거고 11N이 되면 이대로 여기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11N이 되면 안테나를 여러 개 써요.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곱하기 N이 돼요.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 그럼 속도가 쭉 한 10배 이상 커졌죠. 네. 그래서 600mbps까지 커진 거고 11AC로 가면서부터 그 안테나를 더 여러 개를 써서 더 여러 개 쓰고 밴드위스도 이것저것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1AC로 가면 최대로 실제 제품은 3.5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3.5GBps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요즘에 비싼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면은 11AX가 지원돼요. 이게 14GBps인데 표준화에서는 요거 뒤에 뭐 B2나 이게 더 있어요. 네, 점점 속도 높이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왼쪽에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아웃도어에 쓰거나 이런 용도로 만든 건 아니고 인도어 쪽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IEEE 계열에서 무선랜 표준이 이렇게 발전해 왔더라. 무선랜이라는 말하고 와이파이를 같이 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14GBps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14GBps라고 하는 건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얼마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그 밴드위스의 한 주파수당 내가 몇 비트를 실어 나눌 거고, 거기 안테나를 내가 몇 개를 쓸 거고, 그러면 곱하기 하면은 14GBps 나오는데, 밴드위스를 내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선에 쓰는 밴드위스 주파수는 공용 주파수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쓰고 있을 때, 아무도 안 쓰고 조용히 있을 때 내가 다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이다라는. 그리고 에러나 이런 게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프로토콜을 돌리다 보면 프로토콜에서 오버헤드 발생해서 떼내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보는 데이터는 절대 14기가bps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치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론적인 환경에서 아이디어라는 환경에 나오는 수치가 이거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몇 개가 더 있는데 11AF하고 A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집에서 인터넷 할 때 쓰잖아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저건 이제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용도로 스마트 그리드면 이제 계량기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살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 보통 계량기를 검침원이 와서 체크를 해 나가거든요. 그 집에서 전기를 얼마 썼는지 수도를 얼마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당연히 시간이나 뭐 인력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구나. 그런 계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터링을 해요. 센서를 붙여가지고 집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니터링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몇 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집집마다 가야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커버리지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802.11에서 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집에서 인터넷 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아웃도어잖아, 아웃도어. 주파 대역을 다른 주파 대역을 써서 속도는 높지 않은데 멀리 갈 수 있도록 기술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11AF나 AH가 있다라는 약간 IoT 비스무리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이 와이파이 계열의 뭐가 있고 우리가 또 다른 계열로 4G가 있고 3G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3G는 최대 속도 한 2mbps 정도 나왔거든요. 2메가 나올 때도 속도 빠르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2메가 나오면 전화를 걸죠. 인터넷 안 된다고. 그래서 4G 같은 경우는 한 100메가, 100만 bps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5G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 군데만 표현하기 좀 애매해서 여러 군데 그린 것 같은데 5G eNBB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지만 좀 후하게 쳐져서 이 정도 있다고 보고 뭐 5G에서 뭐 매시브 IoT 같은 경우는 속도 높은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쪽에 스펙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URLC도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5G가 이 정도 5G보다 조금 높은 쪽에 처음에는 한 100배 높은 쪽에 만들려고 했는데 100배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저 위에 5G가 10GBps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0GBps가 실험실에는 나오나? 실험실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상용 시나리오에서는 10GBps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4G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에리오 시스템은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이니까 위성은 스타링크 뭐 광고 이런 거 뜨면 속도가 한 몇십 메가에서 몇백, 100메가bps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대신에 얘는 이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앙에 지상 인프라를 쓰지 않고 위성 통해서 할 수 있는 저 위치도 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 이렇게 저렇게 매핑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대충 보면 비슷해요. 네트워크를 꾸미거나 운영을 할 때 전혀 다른 니즈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보면 와이파이는 그냥 유선 인터넷을 하기 위한 유선 인프라에다가 그 공유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붙인 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학교망이라든지 와이드 인터넷이 있으면 끝에다가 케이블이 하나 있으면 집에 공유기를 보면은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뒤에 선 꽂는 게 있잖아요. 선을 꽂아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시킨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공유기는 몇만 원 하거든요. 몇만 원 하고 좀 비싼 걸 쓰면 몇십만 원 하고 뭐 아주 중요한 뭐 회의장이나 이런 데 쓸 때는 몇백만 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집에 쓰는 공유기를 가지고 뭔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와이파이 공유기가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내가 막 잡아주는 거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거 말고는. 그래서 일종의 관리나 매니지먼트 기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무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만 제공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인터넷 설치할 때 와이파이 공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인터넷 요금을 추가로 거의 안 내잖아요. 그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돈 더 내라고 하겠죠. 네. 근데 5G는 돈 내고 쓰잖아요. 그죠? LTE나 5G는. 돈 내고 쓰는데 서비스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와이어리스로 인터넷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관리 기능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5G는 이게 다 관리 기능들이에요. 뭐라 뭐라 표현되어 있는 게. 그래서 뭔가 사용자 접속을 하는 접속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얘가 연결했다라고, 연결 요청을 했다라고, 연결을 요청했다라고 한 걸 받아가지고, 자원도 무슨 예약을 해주고 깔아주고 막 이것도 막 복잡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아까 말한 코어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쪽 구간이 뭔가 잘 안 된다라고 스케줄링도 잘 해야 되고 뭔가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기지국은 위치는 얘나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기지국은 몇 천만 원 한다고요. 거기서는 아주 자원 관리라든지 뭐 이것저것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비슷한 구조인데, 앱스트랙트하게 봤을 때는 디바이스가 있고, 기지국이나 AP가 있고, 뒤에 연결되는 건 비슷한데, 이런 측면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그리고 이 기지국이 일반적인 용어고,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이제 표준에서는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흘러가지고, 지금 5G는 GNB라고 써요. G 노드 B라고 하는 게 GN, 약자로 쓰면 GNB거든요. 그래서 노드 B라는 게 B가 베이스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했다가 조금 그 얘기는 바뀌었다라고 해서 노드 B라고 불렀다가 노드 B가 조금 개선됐다라고 해서 인핸스드 노드 B에서 ENB라고 불렀다가 5G에서는 뭐 GNB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냥 기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표준 스펙상으로 이제 GNB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가 이쪽이 뭐 액세스 구간, 엣지라기보다 엣지라는 말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게 있어서 사실 이게 액세스라고 쓰는 게 더 명확할 것 같고 액세스 뒤쪽을 우리가 코어라고 본다. 근데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인터넷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 인터넷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었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지금 이 교재 그림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액세스와 코어가 맞는데 인터넷을 다 그려라라고 하면은 저게 저 전체가 액세스가 된다라는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피지컬 레이에서 라디오에 대한 특성들을 약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선 통신이니까 신호를 보내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고, 전자기적 신호를 보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안테나를 그린 것 같고, 안테나 트랜스미터가 리시버로 신호를 보내는 거고, 신호를 이렇게 뭐, 전자기 어쩌고 해가지고,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신호가 간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려 놓은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신호철 레벨에 봤을 때는 이런 타형 형태로 신호가 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니까 그 신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요 네 가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신호에 대한 개혁을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가지고 프리퀀시에 따라서 뭐 프리퀀시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애플리튜드에 대한 게 있고, 우리가 페이지를 가지고 위상에 따른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게 프리퀀시를 가지고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식이 이제 웨이브랭스에 대한 정의인데 웨이브랭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C는 빛의 속도고 F는 프리퀀시고 프리퀀시분의 1을 하면 주기가 되잖아, 주기. 주기 신호니까.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갈 때 T라고 하는 주기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한다. 그래서 람다는 뭐 독립적인 특징이라부터 프리퀀시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치? 프리퀀시가 높으면 람다가 작아지는 거고 프리퀀시가 낮으면 람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비례 관계로. 그래서 저게 이제 전자기적으로 필요한 특징은 람다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안테나 크기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프리퀀시가 낮은 쪽을 쓰면 람다가 커지거든요. 네. 람다가 커지면은 안테나 크기는 람다의 비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통상적으로 TV 방송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그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큰 원형으로. 네. 그거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무선 내시경 디바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시경 디바이스를 탑단하는 걸 상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테나 엄청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프리퀀시를 높은 대역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시는 분이나
RF 하시는 분들이 고주파수 대역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저주파수 대역은 연구가 많이 됐고, 고주파수 대역 가지고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소형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작은. 그래서 이제 그게 람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고, 또 디렉셔널리티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가 있으면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사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가지고 페이지가 0인 거, 또는 90도인 거 등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말은 결국 0이나 1을 보내는 건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0하고 1을 다른 신호를 보내야지만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0하고 1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가지고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앰플리튜드 가지고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페이지를 가지고 페이지가 0인 거, 90인 걸 나누면은 두 개 다른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페이지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페이지 시프트 키잉에서 PSK 이렇게 부른다고 방식 자체를. 앰플리튜드를 바꾸면 ASK가 되는 거고, 프리퀀시를 바꾸면 FSK가 되는 거고. 이건 데이터 네트워크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그죠? 이건 무선과 상관없어요, 사실. 네. 주파수라고 하는 건 무선, 유선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컨셉은 다 똑같은 거예요, ASK. 그것도 그냥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파워를 이제 데시벨 단위로 저렇게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하는 것들을 막 분석한다라고 할 때 프리퀀시가 신호가 있으면 여러 신호 성분이 들어가 있어, 프리퀀시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얘 같은 경우는 1GHz 대역에 신호 밀도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저런 형태로 이제 어떤 프리퀀시 레벨에 파워가 몰려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라는 표기법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 1GHz 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얘를 또 센터 프리퀀시라고도 부르고 실어 나른다라고 해서 캐리어 프리퀀시다라고 불러요. 1이라고 해서 1만 가는 건 아니지만 1의 대부분의 신호 성분에 몰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밴드위스라고 해요. 대역 폭이.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한 곳에 거의 몰려 있고 나머지는 신호 성분이 없으면 밴드위스를 보통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 왼쪽이나 오른쪽은 신호가 있긴 한데 거의 미미하니까. 그래서 신호가 위치하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를 뺀 폭을 대역폭이라고 하죠. 밴드에 대한 폭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캐리어 프리퀀시가 2.438이고 오른쪽으로 2.449, 2.427 있다라고 한 두 개 빼면은 22가 나오니까 22메가헤르츠가 나오니까 단위가 기가헤르츠에서 그러면 대역폭이 22메가헤르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 시스템도 밴드위스를 저런 20이나 10 정도를 가지는 그런 밴드를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그래서 이게 전 22메가헤르츠 밴드위스를 가지는 신호 성분을 보내는 거고, 요 사이에 신호의 파워가 다 몰려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게 폭이 넓으면 길이 넓은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저 밴드위스에 영향을 받으니까 저게 중요하다는. 뭐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와이파이에서는 채널 6번이 요 2.438을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는 경우다 되어 있다는. 그래서 사실 네트워킹, 좀 위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저 빨간색 박스가 더 중요한데, 밴드위스란 말은 이제 수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라디오 시그널에서 프리퀀시 뺀 것을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한다고요. 밴드에 대한 폭이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99% 이야기할 때는 밴드위스는 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밴드위스를 이야기할 때, 밴드위스가 10메가헤르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그림을 보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통신 시스템에서 밴드위스 얼마냐 물어보면 그냥 100메가bp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 22메가bps를 가지고, 헤르츠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를 보통 밴드위스라고 총칭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쓰거든요. 그래서 밴드위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는 이 헤르츠가 단위가 되는데 실제로는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레이트를 이야기해요. 이게 직접적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밴드위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속도로 이야기한다는. 그다음에 뭐 시그널에 대한 게 나오고 시그널이 그대로 가지 않을 테니까 인터피어런스라는 말은 같은 주파 대역에 다른 신호가 있으면은 이제 간섭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예쁘게 가고 있는데 그냥 좀 섞여 있는데 노이즈는 사실 인터피어런스 상관없이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백색 잡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잡음이. 그게 중간에 끼어들면은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리시브 시그널은 이제 왜곡된 형태로 도착한다라는 거고 또 인터피어런스는 노이즈와는 상관없이 뭐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인터페런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4GHz 대역을 가지고 11B 같은 경우 2.4GHz 대역을 쓰는데 저 대역이 이제 얼스 노운 에이즈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앤 메디컬 밴드라고 해서 앞에 약자를 따서 ISN 밴드라고 하거든요. 앞에 하나씩 따가지고 ISN 밴드라고 하는데 얘는 산업용이라든지 뭐 과학기술 개발용이라든지 병원에 쓰는 거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들은 그냥 아무나 쓸 수 있어. 2.4GHz. 뭐 허가를 받고 쓰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블루투스도 2.4를 쓰고 키보드 헤드셋도 2.4를 쓰고 와이파이도 2.4를 쓰고 병원에 있는 무슨 장비도 2.4를 쓰기 때문에 동시에 신호를 쏘면은 당연히 간섭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고 뭐 리스트업 된 것처럼 와이파이도 그렇고 블루투스도 그렇고 지급이도 이제 아이도 센서 이런 거고 위성 TV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전자레인지도 전파를 발생시키니까 간섭 미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도 하거든요. 전자레인지를 켰을 때 와이파이가 또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동작할 때 인터페런스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열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인터넷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열이 가해지거나 뭐 충격을 가해지거나 요것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노이즈 때문에 똑같은 신호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SNR이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해가지고 수신된 신호하고 수신된 노이즈 사이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비교로 해서 SNR이 높으면은 채널 수신 상태 좋다라는 거고 분모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네. SNR이 낮다라는 말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노이즈가 많다는 거니까 신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SNR이 낮은 쪽도 분석을 해보고 당연히 SNR 높은 쪽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SNR 낮은 쪽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지 좋게 나오는지 납배가 나오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매트릭을 정의했다라. 보통 SNR이라고 하면 저 괄호 안에 있는 노이즈 파워 분의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죠? 파워 분의 파워니까 단위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단위가 없는 건데 이제 거기 앞에 데시벨 단위로 뭐 10 로고 10을 씌우면은 SNR을 dB로 저렇게 정의하게 된다. 그래서 SNR이 제로다. 괄호 안에 있는 그 값 제로다라는 말은 노이즈 파워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거니까 아니지. 표현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dB일 때, dB 단위일 때 제로다라는 말은 그 괄호 안에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로고 1이 이제 제로니까. dB 단위로 SNR이 제로다라는 말은 두 개 파워 같다라는 말이고, 저기 마이너스냐 아니면 이 값이냐에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저 상대적인 비율이 뭐 이게 10 로고 10을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게 분모가 더 크냐 분자가 더 크냐 또는 같냐 크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 주가적 의미 자체는 이제 SNR 값이 높으냐 낮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진 밴드위스하고 주어진 시점에서 SNR 값을 가지고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하는 게 셰넌의 채널 캐패시티 식이라고요.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유선이랑 무슨 상관없는 거니까. 네.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SN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내가 이런 방법을 쓰건 저런 방법을 쓰건 요거보다 높게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어요. 밴드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리니어하게 비례한다는 거고. 그래서 C가 용량이니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양이라고요. 그럼 이제 통신 채널이 이렇게 이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용량을 키우고 싶으면 뭘 키워야 돼요? 그냥 B를 키우는 게 제일
심플하죠. 그래서 앞에 그 와이파이 이야기할 때도 채널을 여러 개 키운다고 하잖아요, 밴드위스를. B가 1이었다가 2가 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밴드위스를 누가, 뭐, 밴드위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쓸 수 없으니까 키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B만 키우면 된다고요. B를 키우거나 또는 로고 안에 있는 1 플러스 SNR이니까 SNR이 더 좋은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SNR 키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 와이파이가 공유했으면 저 근처로 가면 돼요. 노이즈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 공유기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노이즈 더 많이 끼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 SNR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거나 와이파이 쓸 때 안테나가 뜨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안테나가 일종의 SNR이니까 안테나가 높게 뜨면 SNR 좋은 거고 몇 개 안 뜨면 SNR 낮은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요거 가지고 밴드위스도 정해져 있고 SNR도 정해져 있으면은 C를 키울 수 없느냐?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채널 하나 더 뚫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 길의 용량을 키우려면 B를 키우든지 SNR을 키우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 더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가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 쓰거나 이런 방식을 쓰면은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거는 한 통신 채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통신 채널을 두 개를 쓰면 두 배가 되긴 해요. 이런 이론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은 다 개요적인 것들이어서 패스로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패스가 경로니까 경로에 따라서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건 잘못된 거 올스노운에서 페이딩하고는 다른 말이어서 패스로스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패스로스는 보통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감쇄, 신호 감쇄. 페이딩은 보통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따라 플럭추에이션이 된다라는 것부터 페이딩이라고 해요. 페이딩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패스트 페이딩이다, 슬로우 페이딩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패스로스하고 페이딩은 좀 다른 말이어서 패스로스라고 하거나 저 뒤에 있는 어테뉴에이션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야기하는 게 얘가 신호를 쏘면 뭐 거리 D에서 또는 거리 2D에서 3D에서 신호를 받아보면 그림상으로 뭐 커지는 것은 그렸는데 커지는 게 아닌 상에 줄어드는데 이 식에 있는 것처럼 뭐 P 리시브드를 PR을 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분모를 돌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PT에다가 FD 스퀘어를 나눈 값에 비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PT는 정해져 있을 거고 트랜스미션 할 때 내가 정해진 파워로가 쏘니까 거기에서 FD 스퀘어만큼이 분모에 있으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D가 1일 때는 D가 2일 때는 4분의 1이 됐는데 3이 되면은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D의 스퀘어만큼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한 게 옆방에는 안 들리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D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아까 앞쪽에 애동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애동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으면 어차피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애동 네트워크는 옆에 있는 애들끼리 전달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리가 멀면 전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띄엄띄엄 끊어가지고 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100m 뒤에 있는 애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50m 중간에 있는 애한테 전달을 하고 걔가 또 전달하는 게 신호적인 측면에 가서 더 이득이 생긴다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보다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패스로스라고 하면 D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고 이 앞에 F도 있잖아요. F는 프리퀀시니까 그러면 D는 뭐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진다라는 거고 F도 마찬가지로 F의 스퀘어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잖아요. 그 말은 F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5G에서 28GHz 어쩌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어쩌고 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요. 일반적으로 5G 주파 대역을 얼마 정도 쓰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3.2 정도로 써요, 3.2. 나라마다 3.2 정도 쓰거나 4. 미국은 4. 얼마 쓰나? 그 정도? 3.2만 쓰진 않고, 뭐, 대역이 막 이것저것 붙여 쓰기 때문에 3.2도 쓰고 밑에 거도 쓰는데, 어쨌든 가장 높은 쪽이 3.2 정도가 돼요. 이게 기존의 3G나 4G보다 되게 높은 주파 대역이에요. 3G나 이때는, 뭐 몇백 메가헤르츠도 썼거든요. 900메가헤르츠. 우리가 신호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호가 퍼져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멀리 퍼져나가요. 그냥 대충 내가 약하게 말해도 멀리까지 전달돼요. 근데 주파수 높아지면 요거 때문에 FT 스퀘어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쓰면은 확확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쓰는 게 3.2인데 28은 10배가 높잖아요. 그럼 28은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28GHz 대역 가지고 어쩌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 시점 기술로는. 쓸 수 있는 거는 이 방 안에서 5G 기지국 28GHz 대역을 동작하는 기지국을 설치를 해놓고 요 안에서만 동작하는 건 괜찮은데 밖으로 벗어나면 신호가 안 들린다고요? 근데 저걸 만약에 통신사가 28GHz 대역을 가지고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는 건 전국망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저게 F 스퀘어의 반비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기지국을 말도 안 되게 많이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1조 가지고 투자했던 거가 10조가 되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 저 기술로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쓰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속도는 빠르긴 하겠죠. 대폭이 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데 전파 특성이 안 좋아서 28GHz를 전국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년 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저걸 못 썼거든요. 저건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그래서 전파를 지금 6G에서도 처음에 6G 막 하자라고 할 때는 심지어 테라헤르츠 대역을 이야기했거든요. 테라면 1000기가잖아, 1000기가. 테라는 쓸 수가 없어요, 통신용으로. 앞에 말한 것처럼 테라를 이야기하고 저 28이나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파를 쓰는 게 통신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서 몸 수색하는 것도 전파를 쓰는 거니까 그런 용도는 가능해요. 그런 데서 저거 쓰거든요. 높은 주파 대역을. 센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건 어차피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상관없는데 통신용으로는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한 몇 년 내에 쓸 수가 없어요. 6G에서 테라헤르츠를 이야기하는 거는 택도 아닌 소리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6G에서도 높아져서 한 6기가, 7기가 정도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실험실에서 여기 딱 세워놓고 통신 보내는 거하고 서비스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뭐 사용자가 여기 서 있으면 통신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파수 높아지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망 서비스하고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만 이야기 마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게 위에 있는 요식이 이게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제곱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웃도어에 가면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장애물이 없을 때 장애물이 없으면 그나마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데 장애물이 있으면 제곱이 아니라 2.4승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3승에 비례하거나 더 커져요. 빌딩이 있으면 n이 3이라는 말은 f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거든요. 더 많이 떨어지니까 신호 감지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통신사들은 저런 것들을 특정을 해요.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걸 가지고 파워를 조정해야 되니까 그 튜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곱 정도고 뭐가 있으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채널 모델링을 하면.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극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는. 일단
요거 관련된 거긴 한데 요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